솔직히 말하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날 밤이었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진짜로 밥도 먹었고 TV도 틀어놓고 각자 핸드폰 보다가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아내가 이상하긴 했습니다. 말수가 유난히 적었거든요. 평소에도 조용한 편이었지만 그날은 뭔가 말을 꺼내려다 삼키는 느낌이랄까. 내가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근데 눈을 안 마주쳤어요. 이상하죠? 부부 사이인데 나는 그때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사람이요. 늘 그렇잖아요. 문제 생기기 전엔 다 괜찮아 보이니까. 우리는 아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끝내 아이는 안 생겼습니다. 병원도 다녀봤고 검사도 해봤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처음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둘만 잘 살면 되지. 요즘은 딩크도 많아. 그런 말들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들이 점점 덜 나오더라고요. 대신 침묵이 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 얘기 나오면 항상 말을 돌렸고 나는 괜히 더 일에만 매달렸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도망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나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피곤했거든요. 근데 한밤중에 눈이 잠깐 떠졌어요. 새벽이었는데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불도 안 켜고요. TV도 꺼진 상태로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잠결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앉아?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돌리더니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요. 지금도 기억나요? 너무 억지였어요. 금방 갈게. 그게 아내가 나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출근을 했고 나는 회의 때문에 먼저 나왔어요.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녀올게. 응, 그게 끝이었어요. 몇 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받자마자 상대방이 묻더라고요. 보호자분 되시죠?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런 전화는 항상 말투만 들어도 알겠는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즉사, 더 할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나는 울지도 못했어요.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도 이상한 느낌은 계속 들었습니다. 아내 휴대폰을 정리하려고 켰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꾸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괜히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단서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죽기 전이라 예민했나 보다. 그 정도였죠. 그리고 다음 날 아내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장례식이 아내를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내 인생이 무너지는 시작이라는 걸. 장례식 첫날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이상하게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하면 괜히 별게 다 눈에 들어와요. 나는 조문객들한테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 말만 수십 번 반복하고 있었죠. 근데 딱 한 사람, 계속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어요. 검은 원피스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도 거의 안 한 상태. 조문객들 틈에 섞여 있긴 한데 절대 가까이 오진 않았습니다. 항상 조금 떨어진 곳. 근데 이상한 건요. 그 여자는 절을 하지도 영정사진을 오래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계속 나만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 생각했어요. 장례식장이라는 데가 원래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여자가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돌리면 이미 나를 보고 있었고, 내가 시선을 맞추면 그대로 정면에서 받아냈습니다. 눈을 안 피워요. 보통은 어색해서라도 고개를 돌리는데 그 여자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뭐지? 누구지? 아내 지인이었나? 근데 아내 쪽 친척들은 웬만하면 다 얼굴이 익숙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조문객이 많아지면서 나는 다시 정신없이 움직였고 잠깐 그 여자를 잊었습니다. 근데 빈소가 조금 조용해졌을 때 다시 느꼈어요. 시선.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내가 상주 자리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딱 고개를 들었더니 바로 앞에 그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주분, 맞으셔? 목소리가 되게 차분했어요. 흔들림도 없고 울먹이는 기색도 없고 이상할 정도로 정돈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잠깐 내 얼굴을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진이랑 많이 닮으셨네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진이요? 영정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이 뭐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묻자 그 여자는 대답을 바로 안 했어요. 대신 뒤를 살짝 돌아보더니 누군가를 손짓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때 아이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여자 뒤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은 못하겠는데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그 여자가 아이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습니다. 인사해. 아이는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귀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상황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말했죠. 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고개를
살짝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조문은 아닙니다. 이상하죠? 장례식장 와서 조문이 아니라니? 그럼 무슨 일로? 내가 묻자 그 여자는 잠깐 입술을 깨물더니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쓱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 말로 아이 손을 잡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빨라서 붙잡을 틈도 없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그 말이 맴돌더라고요. 아직 조문은 아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여자랑 아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아이 얼굴. 자꾸만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다가 나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설마. 근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이었어요. 전날 밤에 그 여자랑 아이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특히 그 말, 아직 조문은 아닙니다. 그게 이상하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조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하러 온 거지? 아침에 장례식장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상하게 오늘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조문객 얼굴보다 입구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정말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랑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표정.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아이 손을 꽉 잡고 있던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아이 손을 놓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여자보다 한 발 앞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요. 이번엔 나를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어요. 어제는 고개도 못 들던 아이가 오늘은 눈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 눈빛이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미 나를 알고 있다는 느낌.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상주석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조문객들 때문에 바로 말을 못 걸었고 그 여자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이상하게 느리게 갔습니다. 조문객이 조금 빠졌을 때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었죠? 그 여자는 한숨을 쉬듯 짧게 숨을 내쉬으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말하기 어렵죠. 그 말투가요. 부탁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설명도 아닌데 이상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잠깐 자리를 비우고 그 여자랑 아이를 빈 접견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갑자기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 소음이 문 밖으로 차단되니까 심장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여자가 아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잠깐만, 밖에서 기다릴래? 아이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더 이상했어요. 너무 익숙한 반응이라서 아이는 문 밖으로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하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뭐가요? 내가 묻자 그 여자는 눈을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짜증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 여자는 잠깐 입을 다물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이 사진이었어요. 근데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옆모습, 옷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각도, 그리고 귀 모양. 그게 너무 나랑 똑같았어요. 진짜로 핑계 대고 싶어도 대기 힘들 정도로요. 이 사진 언제 찍은 겁니까? 내가 묻자 그 여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3살 때요. 그럼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출장이 잦았던 시기, 아내랑 자주 다퉜던 시기,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가던 날들. 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이건 너무 나간 상상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아무 말도 안 했던 거예요. 아직은 내가 되묻자 그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확인만 하러 온 거예요. 확인,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이든 무슨 상관이죠? 그러자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관 있죠. 그리고 문 쪽을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이는 당신 인생이니까요. 그 순간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톡, 톡. 아이 목소리였어요. 저기요. 그 짧은 소리에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내게 마지막으로 이 말만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 장례식 끝나고 다시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이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접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머릿속엔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어요. 아이는 당신 인생이다. 그날부터 나는 아내의 장례식이 아니라 내 과거를 치르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있어도 조문객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자꾸만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지도 않았는데 웃는 얼굴이 상상되고 말도 안 했는데 목소리가 귀에 맴돌고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장례식 셋째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비 오는 날 장례식장은 더 우울해요. 사람들 발소리도 물기 섞여서 질척거리고 검은 옷들이
더 무겁게 보이죠. 나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는데 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여자 옆이 아니었어요. 장례식장 한쪽 의자에 혼자 앉아 장난감도 없이 가만히 아이답지 않게 너무 조용했어요. 근데 자세가요. 다리를 꼬는 버릇, 손을 모으는 방식, 고개를 숙이는 각도, 전부 나랑 너무 비슷했습니다.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요. 나는 스스로를 말렸어요. 그만해라. 지금 내가 예민한 거다. 사람 얼굴 닮은 거야. 어디 한둘이냐. 근데 사람 마음이 말처럼 되면 이 세상에 미친 사람 없겠죠. 아이한테 조문객 하나가 귤을 건네줬습니다. 먹을래? 아이는 귤을 받아들고 바로 먹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껍질 벗겨도 돼요? 그 말투, 그 질문, 나랑 똑같습니다. 나는 귤을 바로 까먹는 타입이 아니에요. 항상 껍질 먼저 벗겨도 되는지 묻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그 순간 내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까면 돼. 말이 나와버렸어요. 아이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고 귤을 까기 시작했어요. 손놀림까지 나랑 닮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는 순간 등이 굳었습니다. 마치 시험 보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랑 잠깐 둘이 남게 됐습니다. 여자가 화장실 간 사이였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그 호칭이 왜 이렇게 아프던지 엄마가 아저씨 얘기 많이 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이는 내 반응을 살피듯 말을 이어갔어요. 아저씨는 조용한데 화 안 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내 성격을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정확히. 그럼 아내가 뭐라고 또 말하던가? 내가 묻자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모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요. 그 말에서 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이 상황을 전부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속이기로 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여자가 돌아왔고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아이 눈이요. 아까랑 달랐어요. 나를 아는 사람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진을 휴대폰으로 다시 봤어요. 웃는 얼굴, 옆모습, 눈썹 각도. 이제는 부정이 아니라 회피였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 질문 하나로 나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앞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게 될 줄은 그땐 몰랐죠. 그날 밤 나는 결국 먼저 연락했습니다. 내가요, 그 여자가 준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다, 지웠다, 반복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화 안 하면 잠을 못 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 1시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2번 올리고 바로 받더라고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네, 그 목소리 듣는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죠? 내가 인사도 없이 바로 물었어요. 그 여자는 잠깐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기 전엔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뭐려, 당신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를 보내는 게 맞는지. 그 말에 내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내가 죽기 전까지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 여자는 바로 대답 안 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례식 끝나고 우리는 장례식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이도 같이였어요. 아이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색칠책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저부터 이야기해야겠죠. 그 여자는 자기 이름을 말했고 직업도 말했고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아이, 내 아입니까? 카페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컵을 한 번 잡았다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 말에 피가 확 식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 말고도 그 시기에 만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워. 이게요, 되게 사람 미치게 합니다. 확실하지도 않고 아니라고도 못하는 상태. 근데 왜 나한테 온 겁니까? 내가 묻자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빠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진짜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럼 아내는요? 내가 그 이름을 꺼내자 그 여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 말을 했어요. 아내분이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뭔가 뚝 끊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아이 태어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그날을 되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아내분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이 너무 아내답게 들려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아이 병원비랑 교육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왜?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원했잖아요. 근데 아이를 가지면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거죠? 내 질문에 그 여자는 아이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약속이 끝난 거니까요. 그 말이 되게 냉정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여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이 말만 했어요. 언젠가는 아빠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날 카페에서 나올 때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직 절반도 안 나왔다는 걸. 이 여자는 아직 가장 중요한 말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헤어진 뒤 나는 바로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 근처를 그냥 빙빙 돌았습니다. 근데 그 여자랑 아이도 아직 근처에 있더라고요. 아이 손에 아이스크림 하나 들려주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끝난 날에 아이스크림이라니 이상하죠. 근데 아이 표정은 그나마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나는 멀리서 그 둘을 보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솔직히 가까이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가 나를 먼저 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 쪽을 쭉 쳐다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들고 내 쪽으로 천천히 오더라고요. 여자는 그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내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나를 봤습니다. 사람이요, 아이한테 그렇게 오래 쳐다보면 되게 불편해집니다. 특히 그 눈이 너무 익숙할 때요.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또 그 호칭이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저씨는 왜 맨날 슬퍼 보여요? 워. 그 질문 하나에 가슴이 확 눌렸습니다. 아이한테 그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안 슬퍼. 나도 모르게 짧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슬퍼요.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지.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한 입 먹더니 또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저씨는 슬퍼도 티 안 내는 사람이라고.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내가 아이에게 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했던 거지. 엄마는 또 뭐라고 했어? 내가 묻자 아이는 아이스크림 막대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나 같은 애를 보면 되게 헷갈릴 거라고요. 헷갈린다.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말해줬어요. 만약 아저씨가 무서워 보이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이는 잠깐 나를 올려다보더니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근데 안 무서워 보여요. 그 말에 웃음이 날 뻔했습니다. 아니, 울음이 날 뻔했어요. 나는 아이 눈높이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너는 무섭지 않아? 내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그 솔직함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도 와야 된다고 했어요. 왜? 내 질문에 아이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는 도망 안 간대요. 그 말이 나를 완전히 잡아당겼습니다. 도망 안 간다. 아내가 나를 그렇게 봤다는 게 그때 그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아이를 뒤에서 조심스럽게 안으면서 나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 아이가 당신을 좋아해요. 그 말이 되게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러지 맙시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만이에요.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만 아이한테 선택하게 할게요. 무슨 선택이요? 그 여자는 잠깐 침을 삼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에 들어갈지 말지. 워.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말이죠. 아이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요. 그리고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나중에 또 봐도 돼요? 그 질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아이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게 내 대답이었겠죠. 집에 돌아와서 나는 아내의 물건을 처음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피했던 것들, 서랍, 통장, 영수증, 그리고 송금 내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 이름, 날짜, 금액, 딱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가운데에 내가 있었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아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아내의 물건을 본격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련해서 이제야요.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늘 정리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한 서랍만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결혼 10년 동안 본 적 없는 서랍. 나는 열쇠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힘으로 열어버렸어요. 안에는 노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껍지도 않았고 일기장도 아니었어요. 그냥 메모처럼 날짜랑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건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알게 될 나를 위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전부 내가 출장 갔던 날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옴. 아이는 건강함. 그 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름. 말하지 않는 게 옳은 건지 아직 모르겠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우연히 숨긴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아이를 빼앗고 싶진 않다. 하지만 그 사람 인생을 망치고 싶지도 않다. 워. 진짜 잔인한 문장이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그만합시다.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거 너무 잔인해요. 그 여자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왜 왔습니까? 내 질문에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죽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 말에 노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줘야 할 것 같다고요. 선택권. 또 그 단어였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잠은 진실을 알면 무너질 거다. 하지만 모른 채로 살면 더 망가질 거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왜 당신들이 정합니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아내한테도 한 번도 안 냈던 화를요. 내 인생을 왜 당신들이 나눠서 결정하냐고요.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 차례예요. 전화를 끊고 노트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노트에서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접힌 종이였어요. 펴보니까 DNA 검사 예약서였습니다. 날짜는 장례식, 바로 다음 주 안에 필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신 나를 그제까지 끌고 온 거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그 뒤만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도망칠 수 없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DNA 검사 전날이었습니다. 사람이요. 결정을 미뤄도 시간은 절대 안 기다려 주더라고요. 검사 예약서는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나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밖에 나가기도 싫고 집에 있기엔 숨이 막히고 그날만큼은 진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쯤 그 여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그 한 줄 읽고도 한참을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어디에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아이는 앉아 있었어요. 이번엔 아이스크림도 없고 장난감도 없고 그냥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나를 보자 아이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본 거예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이상하게 이 아이랑 있으면 말을 줄이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 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응. 그랬더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내일 오기 전에 결정하래요. 무슨 결정? 아이는 발로 모래를 톡톡 차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나 싫으면 안 와도 된대요. 워.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아이가 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이한테 진실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그냥 무거웠어요. 무섭지 않아? 내가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아저씨는 도망 안 간대요. 또 그 말입니다. 도망 안 간다. 나는 그 말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늘 나보다 한 수 앞서 있던 사람. 나는 그 사진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끝까지 나만 몰랐어. 그날 밤 결정을 했습니다. 검사는 받자. 결과가 어떻든 도망치지는 말자. 그게 아내가 원했던 거라면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이랑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내 옆에서 조용히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고 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옆에 두었습니다. 의사가 이름을 불렀고 우리는 같이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어요. 친자 관계 확인됐습니다. 그 한 문장 생각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정확했습니다. 아이는 내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아저씨 맞아요? 그 질문에 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아빠지. 아이 눈이 동그래졌고 곧 울음을 참는 얼굴이 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서툴게요. 너무 늦은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차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근데 그 조용함이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텅 빈 게 아니라 채워진 느낌. 그 여자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잘 부탁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 말들이 너무 가벼워 보여서 지금 나는 아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행복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도망치진 않습니다. 아내 사진을 아직 치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진을 볼 때 화가 나진 않아요. 대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내 인생을 믿어줬구나. 사람 인생이요. 정답은 없더라고요. 다만 피하지 않는 선택은 남습니다. 아내 장례식 날 무너진 줄 알았던 인생이 지금은 다른 형태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도망치지 않습니다.